자, 계속해서 깊은 학습, 요즘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아주 전반기까지 그 신경망 이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예, 가, 가졌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 공학으로 미국에서 학예하시는 분들은 뭐 상당수가 이제 뭐 인공지능 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그 인공지능의 그 또 두 번째 이제 겨울이 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삼계층 모델, 그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모델을 확장을 시켜서 어,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베니싱 그레디언트 또는 익스플로전 그레디언트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익스플로전 그레디언트 문제는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 이게 중요한데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그 기존의 뭐 대부분의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공업 수학에서의 내용은 그 선형 시스템의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3학년 학생들이면 제어공학이나 통신공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그런 분야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게 그 선형 시스템 이론의 바탕을 두고 모든 것을 풀었기 때문에 이 그 신경망 시스템의 강점은 논 리니어 시스템이거든요. 그 액티베이션 함수가 리니어 함수가 아니고 이게 그 비선형 그러니까 그 시그모이드 함수처럼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논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복잡한 문제가 다 선형 시스템은 그 레이어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그 사용을 한다 그래도 그게 결국은 다 그 인풋하고 아웃풋 사이가 선형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 레이어별로 선형이라 그러면 그게 다 매트릭스 곱하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계층이 뭐 한 개든 두 개든 뭐 10개든 뭐 아니면 100개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은 인풋하고 아웃풋 사이가 이제 선형이 되는데요. 이 중간에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비선형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비선형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출력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는 거게 되고 그게 굉장히 그 효과적인 결과들을 많이 보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뭐냐면 이 인풋 아웃풋 사이에 이제 세츄레이션이 된다는 점이 이제 강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입력이 어느 이상 들어가도 더 이상 그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었고 실제로 사람 머리에 있는 그 뉴런들도 그런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수학적으로 또 이게 굉장히 그 미분이 가능하면서 또 저번에 그 앞 시간에 역전파 이론에서 봤듯이 이 미분 값이 출력의 1 마이너스 출력 곱하기 1 플러스 출력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형태의 포뮬러로 우리가 그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풋만 알면 미분치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쭉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그 계층이 커지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얘를 이제 그걸 이제 발견을 못했던 거죠. 왜 처음에는 자, 이거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맥시멈이 이제 아,
0.25고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준 거죠. 그러니까 값이 최대값이 1인데 미분값의 최대값은 이제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깥 부분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입력이 아무리 변해도 출력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 그레디언트가 그러니까 체인룰에 의해서 아웃풋의 변화율이 그 인풋 쪽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요 4분의 1에 의해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율이 1이었다면 다음 그 앞에 단에 가면 4분의 1이 되고 그 앞에 따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16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가 보니까 어, 영향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부르고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부르고 그 문제를 사람들이 이제 그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해결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인데요. 원래는 이제 영국의 학자인데 영국에서 이제 펀딩,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이 과제비를 안 주는 상황에서 이제 안 그렇게 이제 그 과제를 못하면 이제 교수들은 이제 강의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결국은 이제 캐나다의 이제 토론토 대학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밤낮으로 이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지의 사나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게 이 시그모이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시그모이드 대신에 이렇게 렉티파이드라는 건 여기가 이제 0이란 얘기고요. 여기 리니어 유닛, 여기가 리니어 형태로 증가하는 이런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로 이제 바꿔치기를 합니다. 바꿔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뭐냐면 이 부분에서 기울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제 그 변화율이 그대로 이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특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값에서 이제 세츄레이션이 생기지 않는 이게 0이 안 되고 계속해서 갚는 거. 여기는 0이지만 그죠? 그래서 요 부분도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리키 렐로라 그래서 요 부분도 살짝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그런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좌우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타 알고리즘들을 이제 개선을 해서 이분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서 뭐 5계층, 10계층, 뭐 20계층까지도 이게 그 트레이닝이 가능하도록 그런 이제 성공을 해내게 됩니다. 예, 이분의 그 알고리즘 플러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컴퓨팅 능력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이 트레이닝이 완전 노가다거든요. 계산량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가능한 컴퓨터들이 수준이 왔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GPU를 사용을 함으로 해서 계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실습하시려면 랩탑에서 실습을 하시려고 해도 조금 복잡한 걸 하시려면 GPU가 이제 엔비디아 GPU가 있는 그런 노트북을 사셔야 되고요. 게임용 GPU까지는 아니더라도 엔비디아 GPU 그래픽 카드가 있는 걸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그래픽 카드 뭐 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이제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꽂혀 있는 그런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보통 실습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도 뭐 4개짜리 또 2개짜리 그래픽 카드 꽂혀 있는 서버급 컴퓨터가 있고요. 그걸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상대적으로 얇다 그래서 shallow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최근에 사용하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그 뎁스가 레이어가 많다 그래서 deep learning, deep layer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deep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얼마 정도 깊어야 deep이냐? 기본적으로 그 히든 레이어가 하나 이상 있으면 2개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 deep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 학습 문제를 해결했냐면, 그 이미지나 영상이 들어오면 여기다 이제 그 시프트라든가 기존의 다른 그 사람이 잘 고안한 이제 특징 특출 알고리즘을 붙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 값들이 이제 나오면, 특징 벡터가 나오면 그 값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류를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됐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이게 보통 3계층 입력과 은익층, 출력층으로 구성되는 3계층 네트워크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가 아니라 1990년 말이라고 봐야겠죠. 그 말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해결을 했고요. 사실은 이분이 이거를 해결을 했을 때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이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알렉스넷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지 그 레코그니션 컴페티션이 쭉 있었는데, 그 전에도 거기서 이제 기존의 그 시프트랑 PCA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조금씩 향상을 시켜가고 있었는데, 한 방에 기존의 알고리즘을 완전 띄웠고 거의 사람의 수준에 가까운 분류 능력을 가는 클래시피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이제 그 이론을 조금씩 개발할 때는 관심이 없다가 이 결과를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게 되나 보다, 저게 정말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게 정말 되네? 라고 해서 이제 연구들을 해갖고 지금 이제 한 8, 9년 사이는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딥러닝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마 우리 과에 있는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지금 딥러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뭐 깊이 있게 하던 뭐 간단하게 하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이 그 특징 추출하는 부분까지 아예 그 뉴럴 네트워크가 할 수 있도록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존에 특징 추출하는 거를 이제 이걸로 대치를 했는데, 정말 그게 얘네들이 그 학습에 의해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걸 학습을 시키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시프트 같은 것보다 오히려 성능이 살짝 더 높더라. 그리고 그 나오는 패턴이 시프트랑 비슷하더라. 그 결국은 뭐냐면 시프트를 만든 사람은 그것들을 굉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낸 거고, 이제 딥러닝은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람이 어떤 개입을 해서 특징 알고리즘을 직접 하드코드 어떤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주는 방법을 이제 거의 없앤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영상 쪽으로는 이제 그 딥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풋이 이제 1차원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고요. 1차원 입력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그 히든 레이어도 1차원이고, 그 다음 히든 레이어도 1차원이고, 자, 다 1D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가장 간단한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곳의 기본 이제 가정은 입력이 이제 다 1차원이다라는 가정인데요. 이거를 이제 1990년대 초부터 영상에 적용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이제 르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프랑스 계열의 이제 출신의 사람인데 이제 그 미국에 와서 미국 캐나다에 와서 이제 포닥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뉴욕 대학에 이제 자리 잡고 이 리쿠는 지금 페이스북의 그 CTO로 인공지능 파트의 대표 그 치프 연구자로 돼 있습니다. 그 앞에 그 구글 저기 그 제프 린트는 이제 구글에서 엄청난 이제 그 펀딩을 해 주면서 이제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동안에 못 벌었던 돈을 이제 뭐 다 벌고 있다. 뭐 근데 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확실히 아니신 것 같고 그 제프 린트는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무슨 워크숍을 하면서 뭐 어, 초청비를 엄청나게 주면 대부분 다른 학자들은 다 오거든요. 근데 제프 린트는 안 옵니다. 그 이상한 컨퍼런스 저기 어떤 그런 어떤 이벤트성 그런 데는 제프 린트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 아카데믹하게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학회만 나오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학자로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좌우간 르쿤이 이제 98년에 이제 컨볼루셔널 이제 신경망을 논문에 발표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영상 처리에 사용되는 거고요. 자, 예,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2차원 필터입니다. 2차원 필터인데 2차원 필터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필터는 거의 웨이팅 매트릭스들이 존재하는 거죠. 커널 밸류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죠? 2차원 그 필터를 하기 위한 필터의 코에피션트들이 존재하는데 그죠? 그게 이제 2차원으로 존재하는 게 2차원 필터죠. 2차원 필터인데 이 필터의 이제 코에피션트들을 개수들을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트레이닝에 의해서 직접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 필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뭐 소벨 필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소벨 필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입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웨이팅 팩터들을 곱해서 엣지를 찾아내거나 뭐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이거를 뭐 특정하게 뭐 엣지를 찾는다던가 이런 거를 고정하지 않고 이 트레이닝에 의해서 이 개수값을 네가 필요한 걸 네가 직접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봤더니 놀랍게도 얘가 학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숫자를 인식하더라 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초창기에 많이 사용하던 이제 데이터셋인데 MNIST라고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MNIST. 우리도 이제 실습을 이제 할 텐데 실습에서 이제 MNIST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실습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MNIST는 그냥 그 그레이 1차 원 채널짜리 그레이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형태, 다양한 손글씨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이거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은 이제 그 우체국 같은 데서 그 우편물 처리할 때 이제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해야하면 이제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 그래서 OC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써놓은 글씨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적용을 해서 해봤더니 이제 글씨를 잘 인식하더라. 90% 이상 인식을 하더라. 지금은 딥 레이어를 사용하면 거의 뭐 98%, 99%까지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미 이제 그 이렇게 그 숫자 인식하는 정도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글이나 뭐 한자나 이런 거 인식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뭐 99%, 98%까지 성능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숫자 정도는 우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컨볼루셔널 이제 그 신경망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단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 레이어를 형성을 하고 보통 이제 분류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풀 커넥션이라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인 1차원 신경망을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분류기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0가지 중에서 어떤 건지를 이제 구분을 하겠다 그러면 이 아웃풋이 주로 그러니까 10개가 되고요. 이 출력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어떤 값이 나오겠죠. 여기 뭐 0.5가 나오고 어떤 거는 뭐 0.2가 나오고 0.1이 나오겠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해당되는 클래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요 값들은 뭐냐면 아, 자, 요게 이제 그 원래 영상이 332 곱하기 32 굉장히 조그만 거죠. 그러니까 수평축으로 32, 수직축으로 이제 32짜리 요런 이제 영상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우리가 그 컨볼루션을 하고 그다음에 요 6개는 뭐냐면 이 필터의 종류가 6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가 나오면 이게 채널이 이제 그 흑백 영상이면 이제 원 채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널이 6개가 되는 겁니다. 필터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한 장씩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6장이 나오는 겁니다. 6장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 이제 28이라는 거는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스페시픽한 건데, 이거를 이제 컨볼루션 하면 원래는 이제 그 바운더리까지 다 하게 되면 이제 32 바이 32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바운더리를 제외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4 바이 4라든가, 뭐 이런 이제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그 경계 부분 때문에, 요게 두 개씩 빠진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같은 크기의 그 9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32 by 30 똑같은 크기의 여러 채널의 컨볼루셔널 필터에 따라서 여러 채널의 9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다음에 여기 이제 풀링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풀링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 풀링 레이어가 있어서 이 풀링 레이어가 뭐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여기서 그 섭샘플링 해주는 거야. 다운 샘플링 해주는 겁니다. 다운 샘플링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다운 샘플링 해주는 걸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두 픽셀 중에 한 픽셀씩 고르게 되면 이제 2분의 1로 줄게 되는 거죠. 6 곱하기 14 곱하기 14.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컨볼루션 필터를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16개를 쓴다는 거죠. 16개짜리 16개의 필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게 이제 그 바운더리 때문에 이제 10 바이 10짜리가 나오고, 그걸 다시 그 풀링을 하게 되면 섭샘플링 돼서 2분의 1씩 줄어드는 거죠. 자꾸 이렇게 줄어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를 점점 더 그 넓은 영역의 정보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의 정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엣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피크라든가 뭐 이런 거를 뽑아낸다면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더 큰 덩어리에 좀 추상적인 좀 큰 덩어리의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쪽 이제 이쯤 가면 이제 눈 뭐 머리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큰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뽑아내는 거고, 여기서는 굉장히 로 레벨로 어떤 엣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하다가 보면 요 수준에 가면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얘가 사람이다, 고양이다, 자동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뭐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만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도 신기합니다. 자, 굉장히 신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일찌감치 그 엠리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일찌감치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개의 분류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게 이제 영상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들이 그 전부터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컴페티션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대회를 열어서 1위를 뽑고 조금씩 향상을 시켰었는데 그 대회에서 아, 그 ILSV RC라는 대회에서 이게 이제 그 1000개를 분류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승을 하는데 기존의 그 성능이 예를 들어서 뭐 80%, 80%다 그러면 얘가 뭐 갑자기 뭐 90%, 3% 이렇게 이제 뛰어버린 거예요. 기존에는 뭐 여기서 뭐 78%, 뭐 79% 이렇게 찔끔찔끔 이제 성능이 조금씩 향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딥러닝을 사용한 알고 누가 딱 나오더니 그 제프리 힌튼의 제자입니다. 알렉스라는 친구인데 박사과정을 하다가 워낙 그 성공해가지고 바로 그냥 구글에 스카우트 돼서 이제 학위 안 받고 박사 학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이제 구글에 그 엄청난 돈으로 스카우트 돼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걸로 내가 들었고요. 요즘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과정 다니다가 결과 너무 좋아. 그러면 뭐 구글에서 뭐 내가 1년에 20억씩 줄게. 우리 회사 와. 그러면 박사과정을 하는 것보다 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뭐 할 사람들이 아마 상당수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고 나한테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고민이 될 텐데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자, 토론토 대학 팀이 토론토 대학이 아까 이제 제프리 힌튼이 있던 팀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작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65만 개의 뉴런을 사용하고 6천만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엄청난 이제 구조의 신경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많아요. 뉴런 개수보다 이게 많죠. 왜냐하면 이제 뉴런은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출력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뉴런의 개수보다는 파라미터 개수는 당연히 크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GPU가 지금 여러분들 노트북에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GPU가 최고 사양의 GPU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병렬 프로그램 두 개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하나 수행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웬만한 뭐 한 30만 원, 40만 원짜리 GPU에도 저거를 한 두 개 정도는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간 그런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주일 가량 트레이닝을 해서 결과를 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논문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자료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강의에다가 요 링크를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 넣어줄 테니까 요걸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는 뭐 기술적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어떤 그 모티베이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그 대충은 뭐 이렇게 로 레벨에서는 어떤 로 레벨 피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중간 레벨에서는 중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알아가지고서는 사실은 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 한 4, 5년 사이에는 사람들이 이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이해를 해야겠다,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해결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게 문제인지를 그렇죠. 시스템이 있는데 동작할 땐 잘 동작하는데 잘 동작하지 않을 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거 쓰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xplainable AI라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어떻게 디버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관심은 있는데 뭐 지금 하는 다른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고 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 또 6, 7년 사이에서 가장 히트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그 인공지능망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어떤 값을 추정해 나가는 형태의 어떤 분석적인, 즉 말해서 컴퓨터 비전적인 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그런 쪽의 연구들이 관심들을 많이 끕니다. 어떤 몇 가지 어떤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딱 제공하면 이 네트워크가 알아서 그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사운드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어프로치가 보통 사용이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Variational Encoder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 훨씬 더 많은 관심들을 끌고 있어요. 근데 Variational Autoencoder도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저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훨씬 더 탄탄하기 때문에 저게 더 좀 더 컨트롤러블 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하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연구자들이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버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하던 사람들이 하던 분야인데, 이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보다는 컴퓨터 비전이나 영상 처리하던 사람들이 딥러닝을 훨씬 더 빨리 공부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사실은 딥러닝을 그렇게 조예가 깊진 않아요. 그리고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도 보면은 사실 영상 처리, 영상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그 뉴메리컬한 메소드에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쪽을 많이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건 뭐냐면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요. 자, 만들어내는데 뭐 처음에는 막 완전 랜덤하고 뭔지도 모를 걸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이 디스크리미너터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얘를 판단을 해서 얘가 그 잘했는지 그러니까 결과가 그럴듯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해서 그거를 피드백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면 진짜 네트워크를 주면은 진짜라고 판단하도록 학습을 받고요. 가짜가 들어오면 가짜다라고 학습을 받아요. 그러면 얘도 지금 처음에는 멍청한 애고 얘도 처음에는 멍청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막 하는 놈들인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얘도 점점 실력이 향상을 하고요. 얘도 점점 실력이 향상해서 언젠가는 두 개의 데이터가 똑같아진다. 통계적으로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 어, 처음에는 얘도 이제 얘가 그림을 그리는데 얘 그림을 막 그려요. 막 그리고 얘는 이제 그림을 평가하는 애인데 얘도 뭐 지 나름대로 이제 막 이 그림이 좋다 나쁘다 뭐 이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그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가 진짜 좋은 그림 명가를 주고서 판단을 잘 판단했을 때는 잘했다 그러고, 이게 잘못된 그림이 들어왔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이제 그 차이를 알아내겠죠. 좋은 그림과 엉터리 그림 사이를 구분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막 그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했다 너 뭐냐 이거 이렇게 해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림이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실제 데이터 가지고 있는 통계 특성과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아마 그 사람은 제프 린튼의 제자가 아니라 벤지오라고 해서 또 3대 그 AI 텁이 있는데, 사실은 뭐 4명을 치기도 합니다만은 3대가 있는데 제프 린튼하고 벤지오라고 이제 그 몬트리올 대학에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르쿤,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3대 거장인데 그 중에서도 월등한 건지 제프 린튼이고요. 그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딥러닝 강의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 있는데 NG라고 쓰는 중국계 이제 미국인인데 응이라고 해요. NG라고 쓰는 거는 이제 응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탠포드 교수인데 뭐
중국의 무슨 AI 회사 가서 또 좀 그 활동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정식 교수, 스탠포드의 정식 교수는 아니고 예전에 정식 교수였다가 나와서 돈 많이 벌고 뭐 지금은 약간 뭐그 강의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정식 교수인지는. 하여간 뭐 그런 식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분야에서. 자,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제 강의는 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습을 간단하게 뭐 텐서플로어 가지고서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어서 그 페이페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